안녕하세요. 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소멸과 생성, 이런 양면적인 것에서 에너지를 찾아서 생성지점이라는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윤세영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작업에 담고 싶어 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오랜 시간 축적되어 있는 저의 잠재의식이 낯선 장소와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철학자 들레즈가 말한 그 창조의 방식, 보통 A 플러스 B는 C가 된다 라고 하면 그 A와 B 사이에 다른 변수가 끼어들어서 굉장히 다른 X라는 창조물이 생겨나는 것처럼 저라는 존재를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작업해온 제 조형 언어는 생성지점, Becoming Space라는 이렇듯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 새로운 씬이 만들어진다는 데서 착안해 왔습니다. 가령 시간의 소멸과 생성이 블랙홀에 존재하는 것처럼 가시같이 아픈 시간이 얽히고 설켜 생명력 있는 에너지를 만든다는 식으로 말이죠. 개인적인 아픔도 그렇지만 모든 역사 속에 그런 역설적인 에너지의 변환이 있었습니다. 마찰 에너지에 의해서 더 반동적으로 운동하고 그게 더 앞으로 세게 튀어나가는 것 같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각자가 생에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시간 속에서 더욱 빛나는 지점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생성 지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는 제가 작업에 가시라는 모티브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제 몸속에 대못처럼 날카로운 가시들이 온몸을 찌르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생명이 탄생하고 나서야 제 그 몸속에 있던 가시들이 혈관처럼 부드럽게 번지는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시라는 것은 중의적으로 더할까 시간시라는 한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시 형태들은 멀리서 보면 부드러운 해초들이 모여드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모두 날카로운 가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날카로움과 부드러움, 죽을 듯한 아픔과 생명 있는 에너지 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평면 회화뿐만 아니라 손이나 몸의 형상을 부조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존재했던 시간의 변화 그리고 서로 연결된 인연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다시 덧칠하고 하면서 사진을 함께 찍어서 그걸 다시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섬들로 떨어져 있는 존재지만 처음 시작하는 모든 시간들은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작품이 있었고요. 특히 제가 2014년에는 그의 봄이라는 작품을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의 우리 한국에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져간 존재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 보통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당산나무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곳을 지나갔을까 하는 상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큰 화판에 아주 작은 묘목부터 시작해서 그게 계속 자라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소풍을 왔다 간 흔적처럼 그 그림을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사진으로 찍었고요. 그거를 다시 책으로 엮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간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커다란 존재만은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축적된 장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통 장지라는 한지가 여러 겹 쌓여있는 종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한지를 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이 되는 그 밑작업이라고 하죠. 거기에 먹물을 물들입니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손택수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시 중에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는 시가 있는데, 손 시인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목욕탕을 같이 가주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그럴까, 그런 어떤 우리 아버지는 그럼 돈이 없어서 목욕탕을 안 가시나 막 그런 정도의 오해를 하셨는데, 결국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실 때에서야 비로소 목욕탕을 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지게를 져서 자식들을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등에 너무 많은 등딱지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단 손시인님의 아버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등에 그런 얼룩과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화면이나 설치의 바탕에 눈물 자국처럼 보이는 듯한 먹물, 그리고 마치 바위의 흔적 같은 그런 자국을 만들어서 반석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쌓일수록 더 단단해지고요. 한지 자체도 그게 붙이면 붙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보는 역사적인 장소나 건물도 외양은 굉장히 낡아지고 그리고 바닥이나 벽에도 상흔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 안에 존재했던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그 역사들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먹물 작업이나 이런 한지 작업들이 그런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2, 3년 사이에 설치에 푸른 실과 유리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푸른 실은 타인과 타인,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존재를 잇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그 실들이 푸른 물 속에 돌멩이에 묶여서 이렇게 양쪽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치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돌임에도 불구하고 이쪽과 저쪽이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그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과 유리병들이 저희의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시간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사비를 이용한 굉장히 반짝이는 어떤 흑연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굉장히 오랜 광물질인 이 흑연이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은 파란색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11년 뭐 그 즈음에 제가 그림자를 표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아이의 엄마이면서도 늘 우울하고 예술가로서의 저를 굉장히 이제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들어있는 아직 자라지 않은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림자를 어둡거나 회색이거나 검은색이 아닌 아름다운 색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택을 하게 됐던 게 푸른색이었는데 점차 이제 이게 어머니의 느낌, 양수의 어떤 의미를 담는 것으로 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에게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색으로 다가오게 됐어요. 근데 특히 이제 제가 독일에 가서 전시를 하게 됐을 때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너는 왜 파란색을 이렇게 다양하게 쓰느냐. 그때 저도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다가 맞다. 파란색이야말로 진짜 양면적인 색이구나. 예를 들어서 바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맑고 푸른색에 물일 때는 무엇이든 다 품어줄 것처럼 생명력 있는 색인데 정말 어두워지고 아주 짙은 푸른색이 되면 모든 걸 다 삼켜버릴 듯한 죽음의 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양면적인 곳에서 찾고 싶은 의미를 파란색이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광주 시립미술관과 독일 미넨시 문화부에서 선정된 국제 레지던시 작가로 가게 되었는데요. 3개월간 빌라 발베라타는 아름답고 굉장히 환상적인 곳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개인전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레지던시 공간에서 문을 열면 정말 알프스 산맥이 멀리 보이고요. 그리고 푸른 호수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시시각각 변하는 푸른색들을 제 작품에 넣게 되었고요. 그때 처음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마치 물 한 방울이 톡 떨어지듯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어떻게 번져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아주 작은 생성지점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3개월을 지나서 개인전을 하게 됐을 때는 그보다 훨씬 커진 원형의 작품을 완성을 해서 그 두 작품을 같이 보여주는, 그래서 낯선 공간의 사람들과 제가 어떤 인연으로 이어졌는지 하는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그 시기에 제가 이탈리아 돌로미티 접경에 있는 론제가 프로젝트라는 레지던시에도 참가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곳을 운영하셨던 구유리 선생님이나 파비안의 가족들이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새로운 작품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상적으로 보냈던 2019년 직후에 2020년 바로 코로나라는 유례 없이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단절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때 특히 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의미하는 작업을 설치로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특히 이제 호랑가시나무 아트 폴리곤 지하에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그때 사람들에게 자기에게는 필요 없어진 빈 병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치 장소에 빈 병들에 다시 푸른 실을 연결하고 푸른 물을 붓고 그걸 점차 확장하는 그런 설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연기설, 연기라는 동양 사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시공간을 넘어서 모두 다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주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서 양림 골목 비엔날레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빈집 아주 넓고 음습했던 곳에 제가 설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정말 생성 지점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 공감해 주시고 좋은 설치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지던시 경험도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낯선 장소에 갔을 때 저라는 사람의 매개체, 저라는 필터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가 기대되는 것처럼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생성지점이라는 굉장히 우주적이거나 분명히 풍경인데 어디선가 다른 세상에 있을 것 같은 그런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독일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면서 가기 전에 아이슬란드를 들르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명히 지구인데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그곳에 갔을 때 그때가 이제 백야였는데 해와 그 달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경이로운 느낌을 제 작품에 담았고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어떤 낯선 경험들이 레지던시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이런 영감을 주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 읽는 책이 만공성사의 무문관이라는 문이 없는 문이라는 선불교 화두책입니다. 실제 저는 사실 카톨릭이어서
뭐 신부님의 강론이나 이런 것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지만 특히 올해는 그 무문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저에게 되게 많이 왔고요. 그래서 그게 작업 속에도 많이 들어가게 됐고 가장 사실은 많은 작가님들 그렇지만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일상을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작품의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꿈속에서도 그런 모티브를 많이 잡아내서 자고 일어나면 바로 글을 쓰는 노트가 제 머리맡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영감 중에 제가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한국의 무속 신앙에서는 무당이라는 어떤 역할을 맡은 존재가 예술가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당이라는 존재는 신의 목소리를 담고 그걸 다시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걸 이제 접신이라고 하는데요. 예술가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속해 있는 사회, 세상 속에서 그것을 본인이 경험을 하고 그 느끼는 것들을 어쩌면 이제 작두를 타듯이 그리고 확성기가 돼서 작품이라는 또 다른 소리로 그거를 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작가의 작품과 관객들이 서로 공명을 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광주라는 곳은 남종 문인화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잖아요. 제가 대학 때 총각 교수님이셨지만 허진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게 재밌는 수업을 해주셨는데 그때 분명히 수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방식을 많이 수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먹이나 채색화의 그 전통적인 방식은 굉장히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누군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무슨 악교의 양이라든가 백반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고. 근데 저는 정말로 손의 느낌이라든가 맛을 봐서 그 양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초적인 악교 포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 석사 논문이 박생광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어떤 융의 집단 무의식을 연구한 것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전통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원형처럼 갖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국적인 것, 전통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고루하고 뭔가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확장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먹을 이용한 설치라든가 입체적인 어떤 먹의 표현을 해보고 있고요. 실제적인 어떤 공간 자체가 이 설치를 통해서 여백의 미로 들어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이라는 것은 정말 경계가 없이 무한히 확장되고 변이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작품의 재료에도 크기에도 국한되지 않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 공간 속에 요즘 양자역학이라고 해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 파동이라고 하죠. 그러한 에너지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현해 보는 것이 제 꿈이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뇌의 뉴런들이 막 수없이 뻗어나가는 생성되는 이런 것들 아니면 한 톨의 먼지가 거대한 우주가 되는 듯한 이러한 생성 지점들을 윤세영이라는 나만의 필터를 통해서 독특한 음을 내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넓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한국적인 작품으로서 넓게 소통할 수 있는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제 향후 계획입니다.